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의 3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병이 있다. 바로 당뇨병. 당뇨병이란 먹은 음식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피 속에 있는 당 수치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많은 합병증을 일으키는 병인데 당뇨 망막병증과 당뇨발, 당뇨병성 심부전 등 전신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합병증이 더 무서운 당뇨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병 자체보다 합병증 때문에 더 무서운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병인데요.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심하면 실명까지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서구화된 식생활과 운동 부족으로 매년 당뇨병 환자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건강 A2G 오늘은 당뇨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대구 파티마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백이현 과장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백이현입니다. 주변에 보면 당뇨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한두 분 있을 정도로 당뇨병은 참 흔한 질환이 됐는데요. 네. 근데 어떤 병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당뇨병이 먼저 어떤 병이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당뇨병이란 문자 그대로 소변으로 당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병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는 인슐린의 작용으로 적정 수준의 혈중 포도당이 유지가 되지만 인슐린 분비에 결핍이 생기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 빠지게 되면 혈중 포도당이 지나치게 증가하게 되어서 이 증가한 고혈당 상태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고혈당 자체가 독성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 여러 장기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장기가 혈관인데요. 고혈당이 오래 유지됨으로써 혈관 합병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혈관 합병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혈관 크기에 따라서 작은 혈관에 발생하는 합병증이 미세혈관 합병증이고 큰 혈관에 발생하는 합병증은 대혈관 합병증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미세혈관 합병증의 경우 눈에 발생하는 망막병증, 그리고 콩팥에 발생하는 당뇨병성 신증, 신경에 발생하는 신경병증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대혈관 합병증의 경우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심혈관 합병증,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또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 같은 것들이 대혈관 합병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세혈관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망막병증이 진행하게 되면 실명에 이르게 되고 당뇨병성 신증 같은 경우에는 진행하게 되면 투석을 해야 되며 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나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등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대혈관 합병증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뇨병을 진단을 받게 되면 초기에 잘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생활습관병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식습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유병률이 1%에 불과하던 당뇨병이 서구화된 식습관과 활동량의 감소로 현재는 13.7%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과장님, 이 당뇨병이라고 해도 다 같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당뇨병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종류에 따라서 치료법도 좀 달라지겠죠?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은 발생 기전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그리고 더 자세히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인슐린 결핍과 관련되어 있는 당뇨병이 제1형 당뇨병, 흔히 얘기하는 소아형 당뇨병이 되겠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당뇨병이 제2형 당뇨병,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인형 당뇨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유전적 결함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분비내과적 질환, 간 질환이나 아니면 투여하고 있는 약물과 관련되어서 당뇨병이 발생되는 기타 당뇨병이 있겠고 임산부에게서 발생하는 임신성 당뇨병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포도당이 증가를 하게 되고 혈중 포도당이 증가하게 되면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면 이 인슐린이 혈중의 포도당을 간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고 또한 간에서 새로운 포도당을 합성하는 당 신생을 억제하게 됩니다. 지방에서는 포도당을 흡수하고 자유지방산 유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근육에는 글리코겐의 형태로 혈당을 저장하는, 그래야 해서 혈중의 포도당을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엔 이 췌장에서 인슐린의 합성과 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 인슐린 결핍형으로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제2형 당뇨병, 흔히 얘기하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성인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분비는 충분히 되지만 이 분비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해서 혈중의 포도당이 증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치료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슐린이 결핍된 당뇨병, 제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인슐린을 보충해주는 치료, 따라서 인슐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고,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비만이나 과체중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과 상대적 인슐린 부족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인슐린의 작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켜주는 약물을 치료하거나 혹은 인슐린 분비를 보상적으로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약물 치료를 하거나 혹은 혈중의 높은 포도당을 소변으로 빼내주는 기전을 가진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비만, 과체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2형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러한 위험 인자 관리를 함께 해주어야 되고요.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런 성인형 당뇨병은 진행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주된 문제가 되지만 점점점 진행을 하다 보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많이 시켜주다 보면 이 췌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결국 말기에는 인슐린 결핍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 부전 상태에 빠지게 되어 결국 끝에는 인슐린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신기한데요. 당뇨병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제1형, 2형 이렇게 나뉘는지는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과장님, 진단 기준이 궁금한데요. 혈당 수치가 어느 정도일 때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당뇨병은 없잖아요. 소리 없이 몸속 장기들을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괴롭히고 병들게 이제 만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우리가 혈당을 측정을 함으로써 쉽게 알아볼 수도 있고 또 당화혈색소라는 것을 측정함으로써 진단을 내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복 혈당을 측정하였을 때 126 이상이 되면 당뇨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당 부하 검사를 시행하여서 식후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일 때 혹은 다음, 다뇨, 체중 감소와 같은 고혈당으로 인한 전형적인 증상이 동반되면서 무작위 혈당이 200 이상으로 측정될 때 당뇨병을 진단해 볼 수 있겠고 우리가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지표인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일 때도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혈당이 높다고 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거나 통증이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당뇨병인지 모르고 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60% 정도에서는 모르고 지낸다라는 보고가 있는데요. 이미 이제 다음이라든지 다뇨, 다식, 그리고 체중 감소와 같은 당뇨병, 고혈당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장시간 고혈당에 노출이 된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행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뇨병의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났다 싶을 때는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당뇨병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당뇨병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아, 자기야, 우리 다이어트 하는 거 안 보이나?
그니까 진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냄새나게. 요즘 좀 방심했더니 살이 쭉쭉쭉 빠지잖아요. 요즘같이 이 배고픈 이 시기에는 야식을 잘 먹어줘야 되는데 그거 며칠 안 먹었다고 4kg나 빠진 거 있죠? 뭐? 야식 안 먹었다고 4kg 빠졌다고? 참, 나 누구는 죽어라고 운동해도 살이 안 빠져 죽겠구만. 진짜 밉상이지 밉상. 그래. 아 밉상. 저런 밉상이 없다. 두 사람 좋겠다. 왜요? 억지로 야식 안 먹는데도 살이 저렇게 띠룩띠룩 찌다니. 나는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빠지는데 정말 좋겠다. 살들 봐라. 고마워라. 진짜 여름도 다 돼가고 진짜 우리 어떡하노 진짜. 왜요? 저 밉상 언니 때문에 진짜 어떡하노 지금. 아니 몰라. 정말 살찐 사람들은 이 마른 사람들의 마른 사람들의 고민을 모른다니까. 그만하라고 좀. 정말 안 되겠다. 이렇게 살이 자꾸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제부터 물 대신에 물수를 마실까? 진짜. 누구는 살 빼려고 달밤에 체지하고 난리인데 물 대신 음료수를 먹는다고. 참나 진짜. 아이고. 갈증나네. 나 음료수 좀 마시고 올게. 어머 땀 봐라. 자기는 목이 안 마르나 봐. 목 마르다. 난 음료수 마시고 올게. 자기 거 대신 다 마실게. 진짜 밉상이다 맞자. 그니까. 진짜. 더불어. 나는 음료수 마시자마자 또 화장실을 갔다 오지 않았나. 근데 왜 이렇게 요즘 화장실을 자주 가는지 모르겠네. 희한하네 정말. 이렇게 자꾸 배출하며 먹자마자 배출하며 살은 언제 찌냐고. 저렇게 띠룩띠룩. 언니 저렇게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거 보니까 몸에 기생충이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몸에 이상이 있는 게 확실하다. 아니면 저렇게 계속 살이 빠질 수가 없다. 자기야. 왜? 자기 혹시 당뇨 아이가? 뭔 소리야 진짜. 당뇨 무슨 당뇨. 당뇨는 아니 저 며칠 사이에 4kg나 빠지고 그러고 자꾸 화장실도 자주 가잖아. 자기야 부러우면 부럽다 캐라. 사람을 그렇게 모함하지 말고. 당뇨는 이렇게 마른 사람들은 안 걸린다. 이렇게 띠룩띠룩 찐 사람들만 걸린다고. 비만인 사람이 당뇨를 걸리지 마른 사람들이 어떻게 당뇨에 걸릴 수가 있노? 하여튼 무식하다 무식해. 자기는 근육이 1도 없는 단 1%도 없는 마른 비만인 거 모르나. 마른 비만인 거 안심하면 안 된다고. 부러우면 부럽다 캐라. 진짜 당뇨병은 자기처럼 이렇게 살이 띠룩 찐 사람이 걸린다고. 아니다 마르거나 뚱뚱하거나 아무튼 당뇨 걸리는 거 맞거든. 언니 당뇨 맞다. 아까부터 자꾸 뚱뚱하다 하는데 오늘 한번 깔리 볼래? 자꾸 뚱뚱한 할래? 깔리 볼래? 많은 사람들이 부러우면 부럽다까지 그런 식으로 나를 그렇게 모함하나. 걱정돼 가니까. 또 걱정이다 진짜.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 출렁출렁거리네. 아유 정말 진짜.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마른 사람은 당뇨병을 안심해도 된다인데요. 김철원 씨, 이지연 씨, 이 문제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이 O일 가능성이 높은 게요. 비만이 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당뇨병의 유병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량 부족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저 같은 이런 마른 사람은 당뇨병에 대해서 좀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는 어때요? 지연 씨나 저나 굉장히 말라 보이지만 사실은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육량은 굉장히 적은데 이 배에만 살이 쪄요. 내장 비만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뇨병에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안심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정답은 무승부가 되겠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당뇨병은 비만인 환자들에게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하게 되면은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분비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않아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비만은 당뇨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겠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른 사람들은 당뇨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논리가 틀리지는 않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서양인에 비해서 체구가 작고 그다음에 췌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췌장의 베타세포, 인슐린을 만들어주는 베타세포의 부피가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슐린 분비가 적고요. 그래서 굳이
서양인들처럼 비만이 심하지 않더라도 췌장 기능 자체가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인슐린의 분비가 적어서 뚱뚱하지 않더라도 당뇨병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른 당뇨병이라는 용어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당뇨병의 분류에서 마른 당뇨병이라는 분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비만하지 않은 당뇨병이 있다는 얘기지 마른 사람이 당뇨병이 생긴다, 마른 사람의 당뇨병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철원 씨가 이야기한 대로 근육량이 적게 되면은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인슐린이 혈당을 넣어주는 중요한 장기가 근육이 되겠는데, 근육량이 적게 되면은 당연히 당뇨병에 좀 더 취약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마른 사람이 반드시 근육량이 적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또 너무 이제 지나치게 말라서 근육량이 적은 경우에는 또한 당뇨병에 취약해지는 경우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서는 당뇨병의 발생률이 조금 더 적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반드시 말랐다고 해가지고 당뇨병이 걸린다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무승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기 몸이 말랐다고 무조건 당뇨병에 나는 안 걸릴 것이다, 이렇게 안심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당뇨병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길래 내가 뭐라도 넣어? 아이고 말랐어도 당뇨 걸릴 수 있다고 내가 안심하지 말라 했지.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야. 제 마음 신나해 죽겠구만. 내 논리 때 알아봤다. 꼬시다 꼬셔. 꼬시다. 어떻게 이런 뚱뚱한 두 사람을 놔두고 어떻게? 그 뚱뚱 좀 그만해라 좀. 아 전화나 받아라 빨리. 아빠. 쉿. 내 당뇨병 뭐 당뇨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라. 알았지? 알았다. 죽는다. 아빠, 나 잘 지내지. 사는 게 바빠가지고 어버이날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아빠 미안하대. 아이 바쁘면 못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아빠 괜찮다. 저 다음에 시간 되면 윤서방하고 올라온나. 아빠가 우리 융이 좋아하는 회 코스로 쏠 테니까. 알았대. 다음에는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딸내미가 쏠게. 아이고 너가 돈이 어딨다고? 아이 그나저나 그 윤서방은 잘 지내나? 아직도 사업 구상 중이고. 아빠는 절대로 옆에선 그런 소리 하들들들 말하래. 알았지? 사업 이거 섣불리 했다가는 사람 망하기 일수다. 알았지? 아버님 집사람 당뇨병이에요. 당뇨병. 뭐? 융인이 당뇨 걸렸나? 죽는다. 아이다 아빠 잘못 들었다. 아버님 이 사람 당뇨예요. 병원비가 없어요. 병원비 좀 돈 좀 주세요. 아이고 이 녀석아. 아이 당뇨는 합병증이 더 무서운 질환이야. 아니 나이도 젊은 게 어쩌다가 당뇨 걸려가지고 안 되겠다. 그 인슐린 주사 맞자.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빠야. 그게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네. 우리 집에 살찐 사람이 2명이나 있는데 내가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다 정말. 그리고 인슐린 주사 그거 살찌잖아. 그냥 식이 조절하고 그거 운동하면 된다. 아이고 이 녀석아. 돈 때문에 그러나? 아빠가 가진 거라고는 돈밖에 없는 거 모르나? 인슐린 주사 맞아야 돼. 알잖아. 내가 가진 거라고는 이 몸매밖에 없다라는 거. 어떻게 내 보고 인슐린 주사를 살찌는 거 싫단 말이야. 에헤이, 아이 당뇨부터 낫고 봐야지. 몸매가 대수가. 아빠가 인슐린 주사 맞춰주고 치료 잘 받으면 이제 아파트 하나 장만해줄게. 아니 너가 언제까지 그 단칸방에서 살 거고? 사장님, 제가 인슐린 주사 맞을게요. 우리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가. 조용해라. 그런 말씀 감사하지만 사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한다. 단칸방에 살든 나가서 신문지 깔고 신문지 뜯고 살든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빠는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인슐린 주사 말도 안 된다. 내한테 뜨지마듯이 그런 얘기하지 마라. 알았지? 아버님 잘못 들었어요. 아니 사돈은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든 맞힐게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빠 없던 일로 해라. 없던 일 그때 들을 필요 없다. 알았지? 아빠한테 손 좀 벌리면 어떻노? 그래 뭐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생각 바뀌면 전화해라. 그래 아빠 그러면 미팅이 있어가 끊는다.
그래 몸 관리 잘하고. 오빠 전화할게. 아이 자긴 아니 인슐린 맞고 아파트 받으면 되지 그거를 가. 오빠 전화해라. 전화해가지고 인슐린 주사 맞는다 하고 아파트로 이사 갈 준비하겠다 하고 빨리 전화해라 빨리. 자기, 나의 몸매를 보고 결혼했나? 아니 우리 아빠 돈 보고 결혼했나? 둘 다. 아니지 돈. 아니지. 자기가 좋아서 결혼을. 땡크다. 아니 그냥 인슐린 맞고 아파트 받자. 그래. 자기야, 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고.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살이 찐다입니다. 김철원 씨, 이지연 씨,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과연 살이 찔까요? 어떨까요? 생각해보면 인슐린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이 인슐린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살이 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살이 찐다면 그거는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닐까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이 치료법이 치료에 대한 효과가 좀 극대화된 거지 단점이 아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체중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누구 말이 맞나요, 과장님? 이번에는 지연 씨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네, 인슐린은 혈당을 단순히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아니고 더 많은 작용들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 영양소 중에서 포도당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간이나 근육 그리고 지방 조직에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슐린 치료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근육이나 지방 같은 조직에 영양소를 많이 저장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체중 증가가 수반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2에서 3kg 정도의 체중 증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슐린을 많이 써서 혈당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경우에는 한 5kg 정도까지 체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슐린 치료는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간이나 콩팥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태아에게 비교적 안전한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에 적응증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인슐린 치료는 늦추지 않고 시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슐린의 치료는 우리에게 많은 장점을 주지만 대부분은 이제 막연한 거부감 그리고 매일 찔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공포심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인슐린 치료의 장점을 잘 알고 의사로부터 인슐린 치료를 권유를 받았을 때는 적당한 시기에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인슐린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체중이 무작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2, 3kg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는 꼭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뇨병은 이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조절해야 되는 질환이잖아요. 그런 만큼 평소에 뭐 혈당이라든지 혈압 관리가 중요하겠죠. 당뇨병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합병증의 예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혈당 자체가 어떤 불편한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과하기가 쉬운데요.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혈당 조절이 필요하고 이 목표 수치에 도달을 하도록 약물이나 인슐린이나 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당 조절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평균 혈당인 당화 혈색소 수치 6.5 미만을 목표로 하고 공복 혈당을 80에서 130 사이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식후 2시간 혈당 같은 경우에는 18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 동일한 목표를 모든 환자군에서 적용을 하지는 않는데요. 조절 목표의 개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나 당뇨병의 유병 기간, 합병증 상태, 어떤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가, 저혈당 인지 능력 여부, 환자의 수능도 등에 따라서 혈당 조절 목표 수치의 개별화가 필요합니다. 혈압 조절 같은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 140 미만을 목표로 하고 이완기 혈압은 85 미만을 목표로 합니다.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은 100 미만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있는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40 이상, 여자는 50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중성지방의 경우 150 미만을 목표로 조절을 해야 합니다. 당화 혈색소라는 말을 아마 주변에 당뇨병 환자가 있으셨다면 제법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당화 혈색소란 2, 3개월의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혈중의 포도당이
적혈구 혈색소와 일정 비율로 결합하는 이 형태를 당화혈색소라 하고요. 적혈구의 수명이 3개월인 점을 감안을 할 때 우리가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당화혈색소라고 합니다. 식사량이나 운동량에 따라서 혈당은 굉장히 빨리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에 빠르게 변화하지 않고 평균 혈당을 반영하므로 우리가 진료실에서 당뇨병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 측정할 것을 권유를 하고요. 약물을 올린다든지 감량한다든지 치료에 변화가 있다면 2, 3개월마다 확인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뇨병은 생활습관병입니다.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운동과 식생활 개선이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먼저 영양요법을 보시게 되면 당뇨병 고위험군 또는 당뇨병 환자는 임상영양사로부터 개별화된 교육을 받을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영양요법은 당뇨병의 예후를 개선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이므로 반복 교육이 필요하고 과체중이나 비만한 당뇨병 환자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섭취량을 줄여 칼로리 조절을 함으로써 체중 감량을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식사요법은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양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는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칼로리에 해당되는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당뇨병에 걸린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식이요법 교육을 할 때 당신은 당뇨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식사를 해야 합니다라고 교육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당뇨 식이요법은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규칙적으로 알맞게 골고루 섭취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당뇨 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건강식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식사요법을 따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운동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크게 3가지 운동으로 나뉘게 되는데 근육 활동에 산소를 필요로 하는 운동인 유산소 운동, 즉 걷기, 조깅이라든지 자전거, 수영, 아쿠아 에어로빅 이런 종류의 이제 유산소 운동이 있겠고, 그다음에 근육량을 늘리는 운동인 우리가 흔히 헬스장에서 하는 저항성 운동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근육과 근막의 신축성을 향상시켜주는 유연성 운동, 이렇게 3가지 운동이 있겠는데요. 이 3가지 운동을 적절하게 골고루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병 학회 공고안에 따르면 이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적어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할 것을 권유를 하고,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하라라고 하면 그냥 식사하고 나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운동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강도가 중등도 강도, 그러니까 조금은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일주일에 150분 이상, 일반적으로 저희가 매일 30분 이상씩 한 5일 정도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운동을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은 실시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금기가 없는 한 일주일에 2회 정도의 근육 운동도 실시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혈당을 측정을 해볼 것을 저희가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뇨 약제를 복용을 하고 있거나 인슐린을 맞고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무리해서 평소보다 운동을 하게 되면 쉽게 저혈당이 생기기 때문에 운동 나가기 전에 혈당을 측정해서 100 미만이 측정이 될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좀 섭취하고 운동을 할 것을 권유를 하고요. 아침 운동처럼 공복 상태에 운동을 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머니 속에는 저혈당 응급식품을 구비를 해서 운동을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요. 모든 환자들에게서 동일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치의와 상의를 하여서 심한 당뇨병 망막병증이 있거나 출혈이 있거나 다른 당뇨병 합병증이 동반이 되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를 하여서 운동요법을 조절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가 하면 우리 당뇨병 환자 중에 저혈당으로 인해서 왜 갑자기 쇼크 상태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탕 같은 걸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혈당의 경우에 당뇨병 치료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혈당입니다. 혈당이 7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이 저혈당에 해당이 되고요. 어지럼증이나 이런 무기력감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원인은 당뇨 치료로 인한 부작용이고요. 인슐린이나 경구혈당 강화제가 지나치게 많거나 평소보다 운동량이 늘어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저혈당의 흔한 증상으로는 식은땀이 나고 기운이 없고 심할 경우에는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혈당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혈당 응급식품을 섭취를 해야 합니다. 아까 철원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탕과 같은 당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15g 당질에 해당되는 내용을 식품을 섭취할 것을 저희가 권유를 합니다. 그렇다면 15g 당질에 해당되는 식품은 사탕 3개, 그다음에 꿀이나 설탕 1숟가락, 우리가 야쿠르트라고 불리는 이런 요구르트 작은 한 병, 가당 주스 반잔, 콜라나 사이다 반잔이 저혈당 응급식품 15g 당질에 해당되는 식품이 되겠고, 초콜릿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지방 성분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혈당을 올리지 못하므로 저혈당 응급식품으로 부적절하게 되겠습니다. 15g 당질을 섭취한 뒤에 15분 뒤에 휴식을 취하고 혈당을 측정하여서 혈당이 120 정도로 회복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회복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또 복용을 하는 것을 권유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당뇨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당뇨병 치료를 꾸준히 잘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당뇨병은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기 쉽습니다. 모든 질환이 동일하겠지만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에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진단 초기에 치료를 잘 하여서 합병증을 예방하여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뇨병의 합병증은 참 다양하고 또 심각한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발 같은 여러 가지 또 병들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현재 당뇨병을 앓고 계시다면은 균형 잡힌 식생활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평소에 혈압과 혈당 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대구 파티마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백유연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